강민석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췌장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지 6개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악화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아버지, 이제 정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아들 성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성준은 IT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아내 수진과 함께 분당의 4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민석은 30년간 운영했던 소규모 인쇄소를 정리하면서 모은 2억 원의 현금을 성준에게 맡겼다. 노후 자금도 되고 너희 생활에도 보탬이 될 거야. 그의 선이었다. 며느리 수진은 처음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당뇨 식단을 챙기고 병원 동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석은 이런 며느리가 고마웠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버님,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당뇨약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수진의 말에는 가시가 돋기 시작했다. 성준은 아내의 불만을 달래려 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민석이 모르는 사이 수진과 성준은 그의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다. 수진의 지인이 추천한 확실한 종목이었다. 여보,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시아버지 돈으로 불려서 더 많이 드리면 되잖아. 성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설득에 넘어갔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웠다. 수익이 나면서 수진의 표정도 밝아졌다. 하지만 3번째 달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럴 리 없어. 곧 오를 거야. 수진은 패닉에 빠져 추가 투자를 강행했다. 성준의 월급까지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 숨기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은 민석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더욱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갔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협심증이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성준과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입원비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성준은 겉으로는 효자 연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급급했다. 이번 3주차 민석은 병원에서 우연히 성준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어르신, 성준이가 요즘 주식 때문에 고생이 많다던데요. 큰 손실을 봤다고. 그 말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맡긴 돈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퇴원 후 민석은 조심스럽게 성준에게 물었다. 내가 맡긴 돈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아, 그게 지금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어서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성준의 대답은 어색했다. 민석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석은 혼자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계좌들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성준 앞으로 개설된 위임장 계좌에서 대량의 주식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이게 무슨...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잔액이었다. 2억 원 중 겨우 5천만 원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성준을 불러앉혔다. 내 돈으로 주식을 했다고. 성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수익을 내서 더 드리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이 날아갔다고. 다시 만회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그 순간 수진이 끼어들었다. 아버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 투자 한번 못하나요? 뭐라고? 매일매일 뒷바라지하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수진의 본심이 터져나왔다.
민석은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다. 내가 감히. 저희가 없으면 어르신 어떻게 살 건데요? 요양원 가시게요? 그 말에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마저 아내 편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우연히 성준과 수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여보, 차라리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어때? 그럼 우리도 편하고. 그래도 그렇지. 무슨 그래도야. 어차피 당뇨 합병증으로 얼마 못 사실 텐데 우리 인생도 중요하잖아.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 시아버지 모시느라 우리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해. 돈도 다 날렸는데. 민석은 충격으로 몸이 떨렸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들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석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왔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 갈 곳은 내가 찾겠다. 아버지, 화해해요. 수진이도 미안하다고. 됐다. 이제 너희끼리 살아라. 민석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민석은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위임장을 악용한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하나요? 어르신,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석은 고심 끝에 성준과 수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수진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오시네요. 하지만 은행 거래 내역과 녹취록,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은 명확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횡령한 1억 5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패소 후 성준과 수진의 생활은 급격히 무너졌다. 거액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성준의 회사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는 사실상 퇴사 압박을 받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했어. 수진은 성준을 원망했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떠났다. 성준은 혼자 남겨진 채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 며느리의 막말을 제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하나의 부담으로 여겼던 자신의 마음. 내가 뭘 한 거지? 성준은 뒤늦은 후회에 잠겼다. 이혼 후 성준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IT 회사에서의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개발 업무를 하는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께 갚을 돈을 마련해야 해. 성준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말 이삿짐 센터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다. 프리랜서로 쌓은 포트폴리오가 인정받아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작은 사무실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준의 마음속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다. 2년 후 성준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갔다. 민석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버지. 문을 연 민석은 많이 야윈 아들의 모습에 놀랐다. 성준은 예전의 깔끔한 모습이 아니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들어와. 민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2년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돈. 아직 다 갚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모은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성준은 통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진심을 한 번에 믿을 수는 없었다. 너무 깊은 상처였다. 하지만 성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준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다.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서툴지만 성준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병원 가실 때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성준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가면서 민석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민석은 처음으로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 네, 작은 IT 개발업체입니다. 직원은 3명뿐이지만 성준은 자랑스럽기보다는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민석은 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었다. 3년째 되는 해 성준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뭐?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방 2개짜리로요.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성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억지로 모시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민석은 망설였다. 한 번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 한 달 후 민석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자. 당연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성준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년이 더 지났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다. 성준은 사업이 점점 안정되어 직원도 1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떠세요? 좋지. 오랜만에 나가보자. 부자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성준은 더 이상 아버지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어느 저녁 민석이 말했다. 성준아, 고맙다. 뭐가요? 내가 달라져서. 진짜 아들이 되어줘서. 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용서해 주셔서. 가족이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성준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며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민석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것이 몸의 건강으로도 이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부자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많이 변했나요? 그럼. 예전에 내가 아니야. 좋은 쪽으로요? 당연히지. 민석은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 50에 가까운 성준의 얼굴에는 진정한 성숙함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한때 깨어졌던 신뢰가 이제는 더욱 단단하게 회복되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깨달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결단이라는 것을. 부자의 발걸음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